안녕하세요. 여의도 라이브 윤수영입니다. 선택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를 대선이 불과 9일 남았습니다. 표심은 요동치고 후보들은 막판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미래를 여는 선택, 새로운 대통령 이준석. 이들 중 과연 누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가장 치열한 정치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생방송 여의도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되고 또 국민 통합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좀 통합이 돼야 안 됩니까?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제 소양이 부족, 수양이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정말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병비 관련해가지고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개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현실적인 재정 대책 있으십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내가 언제 15조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해요. 건강보험료를 그럼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드리는 건데 올려야 됩니까?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문제 지적을 예를 들면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토론이 쉽지가 않네요. 네, 토론이 쉬운 게 아니죠. 그제 금요일 있었던 TV 토론회 속 날선 공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들 중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 여의도 라이브 함께 하실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예, 네, 잘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라이브 첫 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셨던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세 분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 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당 선대위 분들을 모셨습니다. TV 토론회 당연히 유심히들 지켜보셨을 텐데 두 차례의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후보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할까요? 네. 뭐 저희는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님이나 이준석 후보가 뭐 다 토론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경선 후유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TV 토론을 통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물론 뭐 상대방과의 그 토론도 있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의 진면목을 우리 지지자들에게 좀 충실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두 차례 TV 토론 이후에 전체적인 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지율 같은 게 조금 상승 국면에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잘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은 어떻게 글쎄,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두 후보가 굉장히 선두권 있는 후보를 공격을 많이 하셨는데 결정적 한 방이 없어서 큰 변수를 만들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가 되게 안정적인 태도로 네. 대통령으로서 준비된 면모를 보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네. 어쨌든 요즘은 TV 토론의 대선에 큰 변수가 되는 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자기 지지층들을 왜요? 만족시키는 그런 용도로 아하. 주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닌 것 네. 같다. 신동욱 의원님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잘한 것 같다, 잘하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님이 조금 저는 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못하셨다고. 이제 저렇게 판단하시면은 이제 네. 전략 짜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결국 다 자기 지지층들이 우리 후보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네. 흐름들이 조성된 것 같고요. 네네. 지금 TV 토론 이후의 여론조사의 흐름이 저는 TV 토론이 영향 변수가 된 것 같지 않다고. TV 토론은 큰 변수가 된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천하람 의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저희는 뭐 엄청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렇죠.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이준석 후보라는 거를 TV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량이 없었다.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었다. 뭐 많이 보지 않았다. 역량이 없을 것이다. 진 쪽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하기 전에는 네. 약간 하늘에 떠 계시는 분 같았어요. 네네. 막 범접할 수 없는 네네. 천상계 후보 이미 감히, 대통령 감히, 그렇죠 반쯤 돼 네, 계시는. 네. 근데 TV 토론을 하니까 점점 땅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다른 후보와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라 이재명 후보 경험 많고 유능하다 오래 준비했다 그랬는데 네. 생각보다 준비 안 돼 있네. 생각보다 디테일 들어가니까 떨어지네. 해서 1차 토론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태도를 관리하시려고 했는데 네. 2차 토론에서는 이제 진짜 천상계에서 내려온 김에 치고받고 싸우자 지상계에서 해가지고 이제 싸워야 된다. 그렇죠. 네. 2위 후보도 아니고 3위 후보인 이준석 후보와도 물고 뜯고 싸우는 걸 보니까 아하. 이제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굉장한 자신감이 지금 개혁신당으로부터 확 느껴졌고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막 시작했는데 팽팽합니다. 박성민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누가 일단- 승자였을까요? 이번 TV 토론에서? 그걸 뭐 제가 평가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뭐 좀 전에 전하람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그 전주에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갤럽에서 51%라는 그게 아마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선 여론조사로는 가장 높았던 여론조사가 발표가 돼서 이미 뭐 대통령이 다 된 거 아니냐, 승부 끝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난주에 보면 이제 그 40% 중반대까지 좀 떨어진 여론조사들이 좀 발표가 속속 되고 네네.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리 숫자 올라온 게 발표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TV 토론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특히 1차 TV 토론에서 호텔 경제학이 뭐 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변수가 없는 것 같은 선거에서 변수가 됐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모레 있는 대통령 선거 TV 토론이 네네. 그렇죠. 네. 토론회가 한 개 남아 있죠. 좋습니다. 네, 생방송 여의도 라이브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지율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 판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무려 3,000명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보시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4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3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8%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KBS 선거방송기획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표집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여론조사들이 여러 발표되는 상황이고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KBS에서 실시한 조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결과 보시고 각 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 먼저 하시죠. 뭐 이 3자 구도가 점점 이제 고착화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지고요. 거기서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하고 뭐 한 3, 4%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이렇게 변동률이 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분명히 예측을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10%대 이내로 들어올 거다. 네, 지지율 네. 격차가. 제가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 좀 계속 제 예상대로 하셨었죠. 이렇게 간 것 같고 예. 문제는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냐. 이런 문제인데 현재 구도는 저희 캠프에서 예상한 대로 그 정도의 지지율이 남은 기간 중에 좁혀져 있다. 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네. 저희는 그 그래프는 역시 이제 그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되게 이재명 후보가 40% 중반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뭐 그거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장 급하게 보이고 있어서 네, 이런 네. 점에서는 저는 뭐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왜 이제 저희는 더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느냐 하면 그 경선 후유증을 저희는 역시 가장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네, TK라든지 부울경 지역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만큼의
지지도가 잘 잡히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 부분 이제 만회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뭐 10% 이내라는 것은 뭐 당연하고 지금 어떤 조사는 보면 40% 초반대 40% 중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저는 좀 더 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호텔 경제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왜 그 얘기를 제가 뭐 다른 당 후보입니다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네. 보면 또 시흥의 거북섬 같은데 지금 거기는 뭐 완전히 시흥, 네. 완전히 지금 유령 도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님 거기 가서 유세할 때 장사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네, 부분들 네. 때문에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물론 저희도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 사이에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 이준석 후보 10% 넘는 것들만 보다가 약간 한 1, 2% 차이지만 네. 안 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서운하네요. 약간 약 올리시는 것 같아요. 아유, 농담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토론회 이후에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네. 저는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초반에 저희들에게 악담을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면서 성취해 나가는 게 좀 짜릿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완주도 못할 거다. 뭐 2% 3% 받다가 끝날 거다. 뭐 단일화 대상으로 고려라도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악담들을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깨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러니까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라는 게 저희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네. 지난 2차 TV 토론뿐만 아니라 3차 TV 토론 저희 또 앞두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 수도권에 굉장히 이제 주요한 핫플레이스들 후보가 돌면서 유세를 하는데 네. 반응이 한층 더 뜨거워졌더라고요. 현장의 이야기가. 네, 저희가 동탄 선거 할 때도 보면 여론조사에서 숫자로 표시되기 전에 분위기들이 달아오르는 게 현장에서 느껴졌었는데 네. 그런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증상이라고 하면 안 좋아 보이나요? 어떤 전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저희는 네. 앞으로도 굉장히 우상향할 네. 걸로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고무된 분위기가 느껴졌고 추격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민주당 다소 주춤하고는 있으나 분명히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죠. 박성민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의 여론조사 흐름은요.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약간 주춤하고 하락세다.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의미 있는 숫자는 이재명 후보는 48%, 김문수 후보는 37%, 이준석 후보는 10%다. 그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48%는 뭐냐면 네. 모름, 응답, 그다음 지지 후보 없음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이미 50%를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이건 매직 넘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MBS 49, 갤럽 51로 매직 넘버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승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네. 김문수 후보의 37%는 그까지만 나오면 지난주에 그렇게 나오면 이재명 후보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줄이면서 7, 8% 나오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5% 쪽으로 누르면서 네. 양자 구도를 구축할 수 있는 그 숫자였죠. 그렇죠. 이준석 네. 후보의 그 10%는 그 사표 심리를 뚫어내고 이러면 이제 6, 7, 8%는 꾸준히 나왔는데 네. 5%대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10% 뚫어낼 거냐 이런 네, 게 네. 이제 관심사였는데 맞아요. 발표되는 대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 KBS 한국리스 조사는 지금 여전히 49로 나옵니다만 대개 조사는 한 46 정도까지 밀린 조사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요. 그건 48% 매직 넘버 아래로 내려갔고 네. 김문수 후보는 역시 아직까지는 그 ARS 조사는 40 넘은 조사도 나오지만 이게 제가 전화면접 조사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투표율이 높은 75% 이상 되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전화면접 조사를 보는 게 더 정확한데 이건 아직까지 그까지 못 넘어갔고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네. 10% 넘은 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TK 그리고 PK 지역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혔습니다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은 이재명 30%, 김문수 51, 이준석 10%입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이재명 37, 김문수 46, 이준석 7%로 조사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민주당 후보들은 정말 TK 30% 돌파하는 게 염원입니다, 염원. 지난번에도 이제 안동 출신의 이재명 후보가 나섰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맞아요. 않겠냐 이래서 네, 네. 중간중간 조사에서는
근접하기도 하고 넘기도 하는 조사가 있었는데 네. 막판 가면 다시 쭉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유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TK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국민의힘 보수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어떡하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3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네. 쉬운 목표는 아니다. PK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PK에서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압승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PK에서는 의석수가 좀 줄고 있거든요. 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목표는 좀 높게 잡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영남에서는 시간이 가면 네.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네.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이제 부산, 특히 부산에서 중간 여론조사, 특히 뭐 출구조사까지도 저희 당이 지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가 민주당이었는데 사실은 다 이기고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총선을 좀 방어를 한 그 방어선을 쳐준 데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역시 이제 좀 이것보다는 훨씬 좀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막판에 결집할 수 있는 여지도 역시 뭐 네. 부울경이라든지 TK라고 보는데 그 사실 이준석 후보가 TK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아직도 TK가 이게 지금 50%에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과 걱정은 사실은 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준석 후보가 좀 더 올라간다면 역시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네, 투표를 저희는 잠식해서 네. 뺏어올 거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경북 지역에서 유세했었는데 그때 예.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고 특히 이제 어제 뭐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부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유경수 여사 고향 이제 이 라인은 어쨌든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쨌든 TK의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승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의 움직임을 좀 더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면 TK는 저는 확실히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이 예전과 같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공을 더 들이고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30% 나오지만 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완벽하게 거기 다 묶어놓고 네. 중원으로 밀고 올라와야 할 시기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네. 본다면 사실은 전통적 지지 지역에서 네. 이 정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은 네, 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저희는 성공한 오히려 게 아니다. 저희는 3년 전에 21% 득표했는데 네.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로 30% 네. 나왔으면 네, 네. 우리 이번에는 30%로 득표 가능할까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9% 정도를 좀 수건사업. 더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솔직한 말로 21%에서는 5, 6%만 더 올라가도 지난번보다 우리는 성공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본다면 저희가 30% 목표를 하면서 뛰고 있는데 실제 태우 경북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뛰었던 분위기 중에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오. 그리고 저는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수 결집할 거기 때문에 네. 30%를 넘을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다만 네, 여기 지금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PK 네.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지금 KBS 조사에서 나온 PK 지지율보다는 저희가 더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후보의 이 TK, PK 지역에서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네,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초반에 이제 조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움직임을 만들어 주셨던 게 TK였습니다. 그러니까 TK에서 사실 이번에 좀 그러니까 무기력해하고 계셨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밀어줬는데 뭐 이상하게 비상겸이나 하고 탄핵당하고 네네. 이재명 후보 못 막는 거 아니냐라고 무기력해하고 희망이 없어 하실 때 이준석 후보 가서 이게 대구 경북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준석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해낸다면은 네.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렸고 네. 거기서 일정 부분 저는 반응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아하.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좀 확실한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위주로 이준석의 세대 교체론이 저는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PK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덧붙여서 요새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마주하는 메시지들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여러 차례 내고 있죠. 그래서 PK에서 약간 비명계 민주당 표심 내지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표심까지도 네. 일정 부분 저희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지 않은가 네, 네.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세 제가 분께-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면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쪽으로 좀 이재명 후보로도 많이 가고 일로 간 것은 사실은 경선 후유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제가 가서 보면 거의 김문수로 이제 그 지지자들이 김문수 대통령을 외치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하신 건 맞는데 좀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봐도 네.
마음껏 얘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이제 제가 그 2주 전에도 김문수 후보가 30% 후반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는 바로 보수의 전통 구장에서는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항할 제1 후보에게 네. 2위권 후보에게 네. 쏠림 현상이 마지막에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마지막에는 적어도 영남 지역에서는 네. 이준수 후보에게 갔던 표가 상당 부분 다시 김문수 후보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상당히 김문수 후보가 영남에서 나온 여론조 결과보다는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전통적 약세 지역에서 우리가 그렇죠, 약진하고 있는 것이 되게 힘든 고무적인 지역에서. 것이고요. 또 네. 문제는 전통적 강세 지역에 김문수 후보를 가둬놨다.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원으로 올라오는 네. 그 속도가 네. 아마 되게 느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각 당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네. TK가 흔히 대통령 선거 오면 하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 외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0-80이에요. 80-80이라는 게 80% 투표율에 80% 득표하자. 적어도 대구 경북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게 실제로 그 뭐 빈말이 만장일치로? 아니고 이걸 목표로 늘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은 늘 30% 한번 가보자. 네. 20%는 간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지금 그만큼 뭐 상당히 마지막에 가면 좀 어느 정도 결집은 되겠지만 과거와 같지는 않고 이준석 후보가 대구 경북에 뭐 예비후보 때부터 굉장히 공을 들여서 뭐 매일 가서 그렇게 하고 전당대회 때도 결국 그 출발이 이준석 바람의 출발이 그 TK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김문수한테 있을 건지 이준석한테 있을 건지는 조금 더 관망할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여론조사가 단순 지지도는 김문수 후보가 계속 앞서가겠지만 가상대결, 양자대결에서 누가 더 경쟁력 있느냐가 아마 이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발표될 때 네. 그때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 홍준표 전 시장도 뭐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도 30% 넘는 건 좋은 목표이긴 하지만 쉽지 네, 않아 보이고 쉽지는 않다. 국민의힘도 과거와 같은 정도의 결집을 이뤄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이제 다만 저희는 의외로 또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사실은. 경기도요? 경기도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뭐 오늘 아까 제가 거북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님이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해놓은 것들과 우리 김문수 후보가 해놓은 것들이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 전에 이제 손학규 이제 후보님 하셨는데 손학규 후보님 그저께 이제 동참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도를 발전시켜 놓은 것은 이제 우리 당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심 쓰고 또 네. 일정 부분 망가뜨려 놓은 것들, 특히 대장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도 아직도 굉장히 뇌리에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아까 하신 것처럼 TK를 빨리 결집을 시키고 중원으로 올라왔으면 충분히 더 좋았을 텐데 네. 시간이 참 야속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에서 처음 1996년도에 박지원 당시 의원을 꺾고 됐고 또 경기도에서 도지사 될 때도 이제 유시민 후보 꺾고 됐기 때문에 저희는 김문수 후보가 의외로 굉장히 바닥을 잘 훑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강점을 경기도에서 발휘한다면 네. TK에서 뭐 영남에서 조금 줄어들어도 이 부분에서 좀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가 재직했을 때의 경기도가 지금 아니에요. 그 이후에 30, 40대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신도시들이 거기서만 국회의원 선거가 계속 분구됐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내가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본인의 어떤 업적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겠냐고 그럼 하는 기대할 수 것은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인구 구성 비율, 그동안의 각종 선거에서 나온 결과를 네. 분석해 볼 때 너무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나 놓칠 수 없는 지역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지역 같습니다. 세 당 모두에게. 네.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죠. 저희는 이준석 후보 지역구가 경기도 화성, 이제 동탄 신도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저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저희 이제 유세 지역들도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좀 재밌다고 생각한 게 대구 경북 30% 이재명 후보 TV 토론하기 전이었으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TV 토론 얘기 또 나오네요. 근데 TV 토론 이후에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후보로 결집 글쎄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예전에 TK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신 적이 있는 후보예요. 2016년에 본인이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수성갑을 뜬금없이 험지 메이커 하셔가지고 험지로 만들고 김부겸 의원 당선에 1등 공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보셨을 때 사실 어느 정도 국민의힘 후보기 때문에 좀 도와주자라는 건 있겠지만 통상적인 선거였다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는 일이 있었을까? 저는 어려웠으리라고 판단하시고 네. 경쟁력 부분에서 결국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젊은 피인 이준석 후보를 한번 밀어주자라는 여러 저는 막판에 작용할 네.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생각합니다. 그 조언을 드리면 제가 어제 대구 갔다 왔거든요. 택시도 타고 또 저희 고향 분들 했는데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원망들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네. 단일화 좀 해주지. 네, 네. 왜 그렇게 안 해주니? 뭐 아유, 이런 또 그러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2주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네, 달라진 네. 것 같아요. 표의 방향이 네. 어떻게 예, 흐르게 예. 될까요? 좋습니다. 여론조사 통해서 판세를 살펴봤고요. 민심이 요동치는 만큼 오늘 세 분으로부터 느끼고 있습니다만 후보들 신경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방탄 설전이 벌어졌었죠.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위기 때마다 삼성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 이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 연설하는 제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까? 대선 후보가 언제 피살될지 모른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만든 정치 세력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누가 나는 방탄조끼 안 입었다고 싹 보여주던데 저는 방탄조끼 입었어요. 방탄조끼가 필요가 없어요. 방탄유리가 필요 없어요. 아무리 방탄유리를 친들 또 방탄조끼를 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겹겹이 입어도 여기다가 양심이 보입니다. 네. TV 토론 못지않게 불꽃 튀는 방탄 설전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나는 방탄조끼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양심이 벌벌벌벌 떨린다 이렇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 네거티브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방탄조끼 둘러싼 김문수 후보의 공격은 조금 그 좀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저희라고 해서 저런 후보 말씀처럼 저런 상황이 좋겠습니까? 처음에 저 철원에서 경청토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때는 안 입었어요. 네네. 처음부터 처음 이틀은 그냥 갔는데 인제쯤 갔을 때 화선 첫째쯤 갔을 때 제보가 들어왔다.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네. 이제 옷을 입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서 제가 그 식당에서 식사하실 적에는 벗었다가 식사 끝나고 입을 때 옆에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네. 대비를 해야 되나 하는 정도에서. 근데 그러면 그런 거를 같이 걱정해 주는 게 좋지. 그걸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네, 별로 네.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이게 네. 무슨 대선 이슈입니까? 방탄조끼가.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걸 이슈로 만드는 건 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네. 김문수 후보님이 그 정도 인간미가 없던 분이 아니신데 이상하게 초조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제가 보기 이재명 후보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재명 후보님이 굉장히 그 피해자인 것처럼 계속 그 본인을 그 포장을 하세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경위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뭔가 뭐 일종의 뭐 갑질 같은 걸 많이 한 사람으로 자꾸 인식이 돼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검찰 그 무리한 수사의 피해자다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저것도 저는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신변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아니요, 입으시는 저도 것 뭐 같은데. 신변 안전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저거를 저희가 그 희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무슨 탐지견을 데려가가지고 폭발물 뭐 검사를 한다거나 방탄유리를 끼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보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저도 사실은 그 무슨 뭐 당신 찌르겠다 이런 뭐 제보든 협박이들 꽤 봤습니다. 네, 근데 아하.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좀 있는데 네. 조금 너무 유난스럽다. 이게 네. 본능적으로 나는 좀 국민 여러분들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조금 자꾸 그 머릿속에 고정화시키려고 저런 걸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걸 저희가 그 신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도 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 방탄유리, 방탄조끼 이거 자체가 유세에서 너무나 생소한 풍경이라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 이게 같아요. 생소한 건 아니고 이제 87년도에 그때 아직 유세를 할 수가 없었죠. 강조되고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실제 돈이 막 날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 필요했고. 근데 조금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총격 그다음에 뭐 박근혜 옛날 그때는 본인 선거는 아니었습니다만 서울시장 유세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총선 직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방탄조끼나 방탄유리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인들과 지지협을 떠나서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도 만일에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신 것 같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작년에 이제 총선 때 그런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방탄 제보도 있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미국에서도 봤으니까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본다. 그 불안감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분의 진짜 문제는 방탄 입법을 한 거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본질적인 거를 공격을 했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실제로 그런 테러를 당한 분한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별로 그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박성민 대표님 대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 끄덕끄덕하면서 듣게. 세 분이 굉장히 경청하시는 그런 논리까지 느꼈습니다. 제공하면 그건 좀 네. 문제가 있잖아. 근데 저도 뭐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뭐 방탄조끼 이런 것보다 방탄 입법이 문제다 공감하고 특히 어쨌든 이재명 후보께서 토론회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크게 그때 이제 칼로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저도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 이준석 후보도 뭐 그렇게 과하게 뭘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조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다만 지난번에 피습을 당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부산대학교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로 왔던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 TV 토론에서도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했다. 그럼 이게 계속 논리가 순환하거든요. 헬기까지 꼭 썼었어야 됐냐? 그만큼 위중했냐? 그만큼 위중했다면 차라리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학교에서 수술하시지 그랬냐?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이런 논란이 좀 따라가는 국면인 건 맞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참 감사한 일인 게 물론 아프신 상황이었으니까 아까 우리 PK 표심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에 나는 우리 지역 의료를 믿는다. 부산에서 치료받겠다라고 하고 이제 치료받으시고 나와가지고 부산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의 제2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이랬으면 이번 대선은 하기도 전에 끝났을 건데 영웅이 됐을 것이다.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타이트한 대선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게 같은 논리인데요. 방탄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그 주변 건물이나 이런 곳에 뭐 저격수가 있을 만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용히 사실은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탄조끼를 입으시고 유리를 앞에 세우고 하는 건 저는 사실 미국에서도 취재를 해봤는데 미국 대선 주자들도 저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총기가 있는 나라지만 저렇게까지 그래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뭐 다 건물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지만 앞에 방탄 유리를 혼자만 이렇게 세우고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저게 실효성이 있는 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사 이미지로 계속 활용한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슈로 만드는 거는 전략이거든요. 특히 후보가 자기 입으로 집중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전략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변인 수준에서 이거 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까지 했으면 우리가 대응 안 하는데 아니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상대 후보의 안위에 관한 문제를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건 처음 봐요. 그래서 제가 김문수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전략으로 쓰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느낌 받았을 때 뭐 적당히 한두 마디 할 수는 있지만 후보가 저걸 정색을 하고 심지어 옷에
뭘 국민 써가지고 방패. 가지고 나와서 얘기할 때는 좀 유치하지 네. 않나 대통령 네. 선거인데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반부입니다.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단일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지금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네, 생방송 여의도 라이브. 음악들도 재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특단의 대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뭐 이 정도면 정말 대놓고 구애했고 참 챙긴 듯한 그런 발언으로 들려서 신동욱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물밑에서 그렇다면은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연락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만날 약속도 잡으셨다고 근데 하고. 우리 이동훈 그 대변인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잘 안 되고 네네. 또 이게 토론회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 양쪽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아마 이게 저희들은 뭐 꼭 그 단일화의 시점이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그렇죠. 양쪽 다 굉장히 올리고 나서 네. 그때 한번 얘기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네,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보도를 보면 뭐 공동정부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총리 제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100% 이준석 후보의 결단에 있는 것이고 본인이 예. 이 단일화의 대의 명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네. 하는 것이 대의 명분이 있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있는지 그거는 뭐 저희는 이준석 후보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협상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저희 진영의 요구가 많으니까 네, 네. 어쨌든 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진짜 전화는 일단 하나도 안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천하람 의원님의 전화도 안 받습니까? 제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없고요. 어느 근데 정도인지. 실제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네. 이게 친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하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전화 오는데 못 받으면. 그럼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일괄적으로 수신을 차단해 놓겠다라는 걸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고 네. 아하. 제가 기억에 보면 이준석 후보가 이제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네. 그때도 막 뭐 탈당을 하니 많이 할 때 연락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때도 본인이 이제 연락을 차단하고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뜻대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를 봤을 때는 일단 전화를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뜻대로 밀고 나가겠다, 본인 결단대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봐도 단일화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준석 전혀 후보를 없다. 좀 오래 봐왔지만 나름대로 네. 그렇게까지 연기력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까지 속일 수 있을 정도일까? 네, 네. 그건 좀 오늘 좀 그럴 정치하시다 보면 정도면은 막 지금 생각이 방송 그렇다는 그래요? 지금 생각이 그러니까 내일은 바뀔 수가 있다. 물론 방송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대단한 말이 어쩌고 대단한 말인데 저쩌고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바꿀 수 있겠어요? 정치권에 와 보니까 하루면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이건 뭐 국민의힘 문화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하루가 길 거예요. 아유, 말이 막 뿌리가 있습니다. 그럼 100% 단일화? 네, 저희는 할 생각이 절대로 없어요. 하지 않는다. 네. 진짜 내일은 이래놓고 또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저희 뭐 며칠 안 안 남아서 합니다, 여쭤보는 이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일화를 해서 이준석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명분과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쭉 해놨던 말을 바꿔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쭉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내용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양보해야 될 이유는 없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실리도 없어요. 네, 네.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아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합쳐져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또 고민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도 명분과 실리 모든 면에서 불가능할 뿐더러 이준석 후보가 너무 분명하게 뱉어놔서 만약 그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여러 바꿔서 차례 단일화를 분명하게. 하면 네. 이준석 후보는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3년 전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린 졌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안철수 후보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안철수 후보 가까운 사람 중에 장관한 사람 한 명 있습니까? 네. 당대표 나가려고 그러니까 눌렀죠? 저는요. 이미 3년 전에 한 단일화의 결과를 안철수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데 네. 이준석 후보가 그런 바보가 사례도 아닌데 또 있는데. 썩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 두 가지 질문 아닙니까? 단일화와 관련해서 단일화가 될 거냐, 하면 이길 거냐, 이 질문 아닙니까? 둘 다 저는 그 긍정적인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 그럴 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일단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안 하고 문재인 후보한테 양보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지지했던 분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그것도 반대로 1987년대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단일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출마했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을 건사할 수 있어서 그 뒤에 대통되는 그 힘이 됐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20대, 30대에 있는 저 지지자들을 본인이 포기하면 흩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냉정하게 따지면 이준석 후보는 3년 전에도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반대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0.73%가 우상호 위원장께서는 그 단일화 때문에 이긴 걸로 그렇게 해석하지만 저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도 단일화를 안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더 쉽게 이기지 않았을까. 왜 20대, 30대는 그때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를 찍기 싫어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었고 호남도 일부 가 있었는데 후보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20, 30대가 심상정 후보인 데까지 여성표를 가져가서 이재명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만일에 이준석 후보가 없었다면 이준석 1차 TV토론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그 하락이 그대로 이준석 후보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게 비상경 반대하고 탄핵 찬성하고 부정선거 믿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대척점에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저게 뭐 오세훈이나 뭐 안철수나 한동훈이나 하다못해 홍준표라도 이런 분들이 됐으면 단일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넘어선 거 아닌가 김문수 후보는. 저는 정말 이준석 후보한테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좋은데 지금 그 상대 후보가 굉장히 특이한 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는 거는 뭐 우리 우상호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직도 재판이 연루가 돼 있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스톱시켜 놓은 재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재판을 영원히 삭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시니까. 아니요. 그래서 지금 근거 없지 않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뭐 대법원을 어떻게 뭐 숫자를 늘리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 또한 특히 사법부를 그렇게 한다든지. 대법관이 숫자를 늘리자는 거는 사법부가 오래전부터 정치권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숫자는 물론 다릅니다. 법관의 숫자를 늘리자는 대법관도 거죠.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보면 뭐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게 상당 부분의 어떤 그 헌정 파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그 대의 명분만큼은 그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국민들이 원해야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여론이 어떨지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단일화를 찬성하는 여론이 41%, 반대가 37%고요. 후보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지지자는 찬성 10%, 반대 57%, 김문수 지지자 찬성 88, 반대 8, 이준석 지지자
찬성 44, 반대 45로 조사됐습니다. 종합해보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지자는 찬반이 팽팽하고요. 반대와 찬성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나와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지지층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네. 지지층이 딱 보면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도저히 못 찍겠다라고 하는 지지층이 있고요.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결코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네네. 이분들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가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계엄을 일으킨 그렇겠죠. 정당, 계엄 네. 정당은 절대 안 된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데 이게 이제 절반 정도씩 지금 갈리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해서 좋을 게 없다. 아니, 지금 저 여론조사 좋을 게 결과 없다. 보시듯이 네. 계엄 정당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쪽 분들은 국민의힘에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조금만 더 약진하면은 뭐 매직 넘버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사라지게 됐을 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흡수하고 뭔가 그 댐처럼 가둬놓는 역할도 오히려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때 이제 뭐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지지자 중 일부는 사실 국민의힘과 다시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요. 예. 처음에 당하는 거야 뭐 당하는 거지만 알고 두 번, 세 번 당하면 그 자기가 잘못인 거죠. 그래서 네, 네. 저희 지지층은 아마 다시 거기 가가지고 국민의힘과 뭘 같이 해보겠다? 용납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지율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단일화 후 대선 가상 대결에 관한 여론조사 마련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에는 이재명 48, 김문수 39, 권영국 1, 황교안 1%씩 나왔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46, 이준석 29, 권영국 1%, 황교안 5%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이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5%로까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사도 아까 이제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를 받아서 한 조사인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다른 조사들하고는 조금 흐름이 좀 다릅니다. 네. 다른 조사는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이재명이 격차가 거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거 그렇지 않고 나와 있는 모든 조사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1대1로 붙는 구도, 네. 이재명과 이준석이 1대1로 붙는 네. 구도를 비교해 보면 김문수 후보가 붙었을 때 좀 더 격차는 줄어듭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트렌드가 지금까지 다 일관돼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일관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 이준석이면 네.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낮아집니다. 낮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재명 대 김문수는 48대 39였는데 이재명 대 이준석은 46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네, 네. 의미하냐면 네. 유권자가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재명 대 이준석으로 1대1로 붙는다고? 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약간 빠져서 유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단일화가 지금 뭐 목요일 날 이제 그 사전투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 27일 화요일 날 밤에 TV 토론 있고 나서 수요일 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27일 모레 저녁까지 한 것만 발표할 수 있어요. 이게 수요일 날 발표가 되든 목요일 발표되든 발표가 될 건데 네. 그때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이준석이 실제로 누가 앞서느냐 마지막에 들어요. 거기에 따라서 민심에 의한 단일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력은 누가 더 있구나. 이것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단일화 마진도소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로. 예, 목요일부터 사전투표 사전투표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질문에 답하면서 망상 속에서 그러니까 단일화가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우 의원님 단일화가
두렵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두렵다기보다는 불편하죠. 불편하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네. 그때 우리도 안철수 후보하고 접촉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변수가 누구에게 유불리할지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좀 앞서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다기보단 좀 불편하다는 게 정확한 지적이고요. 네네. 불편하다. 여러 조사에서 나오지만 단일화 한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변수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갑자기 승패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나 네. 굳이 마지막에 변수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솔직히 있는 것이죠. 불편해서일지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비한 선거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그건 단일화가 되면 발표해야지 지금 발표하면 전략이 아니죠. 네,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 이재명 대 김문수 후보가 되면 사실 이준석 지지자들은 약간 더 김문수 후보한테 갈지 몰라요. 우리 요번에 했던 조사에 20대 38로 돼 있는데 그런 정도로 흩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 큰 차이가 없이. 근데 이제 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됐을 때는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은 후보 빼고는 다 내줄 수 있다. 이 얘기하는데 후보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준석 후보는 후보 양보도 필요 없다. 그냥 삼자 구도가 양자 구도보다 더 싸워볼 만한 거고 그건 네. 전략적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단일화는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민심에 네. 의한 단일화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후보 교체가 아니라 삼자 구도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김문수 후보 역시 삼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좀 독특한 게 9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는 다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DJP 연합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DJ가 JP랑 그 손잡고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97년도는 사실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김대중 새정치 국민의힘 후보는 압도적으로 1등으로 30% 초반대 여론조사 계속 있었어요. 한나라당은 9명의 그 대선자들이 구령이라고 하죠. 경선하니까 이해창 후보가 좀 앞서 있다 그러지만 다 낮았습니다. 최종 후보가 결정됐을 때 이해창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었어요. 김대중 후보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김종필 후보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창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바로 두 아들 병역 문제가 터졌어요. 거기서 그 이해창 후보가 흔들리니까 네. 바깥에 있던 민주당의 조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네요. 그런데 이제 DJ는 그냥 30%대, 이해창 후보는 20%로 추락하고 조순 후보가 20%로 들어오고 JP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두 아들 병역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이번에는 경선에 참여했던 이인재 후보가 탈당하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네. 오자 구도로 가게 됩니다. 제가 좀 뭐 말을 줄이면 그 위기를 겪었던 DJP 연합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DJ가 치고 나가니까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가 민주당의 조순 후보하고 그때는 신한국당이었는데 조순 후보하고 합당하면서 이름을 한나라당 좀 길어. 그렇죠, 김철이 바꿔줬습니다. 자, 근데 이때 말씀드리는 건 최종 결론이 DJ가 김대중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40%그 선거에서 못 찍었어요. 실제 득표율도 40.1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해창 후보가 38.6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대 2 이인재 후보가 만일에 그때 탈당하지 않았으면 이해창 후보가 이겼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인재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후보가 치고 나가는 왜냐하면 충청도 같은 데서 JP가 지지 선언했는데 충청도를 막아줬거든요. 이인재 후보가.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15를 놓고 올라가서 그때 이인재 후보처럼 20에 근접하는 것이 어차피 보수는 똘똘 뭉친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게 유효한 전략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97년도 대선 이야기 들어봤고요. 제가 볼 때 네. 단일화에서 참고해봐요. 국민의힘이 네. 노리는 것은 네. 단일화가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네. 계속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네. 이준석 후보한테 가 있는 말하자면 그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은 이준석 후보 쪽에 가둬놓고 거기에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를 나중에라도 김문수 그리고, 후보에게 오게 네.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단일화가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그쪽에 있는 보수 유권자를 뺏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좀 봐요. 네, 네. 홍준표 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야겠습니다. 막판 변수로 꼽히는 단일화 이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운동 현장의 열기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저희 여의도 라이브 제작진이 직접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모든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지지 이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 있는 좀 사각복지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위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죽고 지금 살았습니다. 김문수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기간은 별로 남지 않았지만. 애기야, 너는 일로 와야 돼. 갇혀. 애기야. 악상문화. 김문수 후보님이 경기도지사 8년 하시면서 이룩하신 실적이 확실히 좀 뛰어나고요. 지금은 또 너무 부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청렴하신 분이 필요할 때라 생각해서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좋게 보는 거는 일단 공약이 확실하고 영어도 잘하다 보니까 좀 더 외교나 이런 쪽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다.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이런 제도들을 좀 깨자고 말씀하시는 게 이준석 후보고 그걸 깨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풍경입니다. 선거 꼭 9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각 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짧게 30초 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상호 의원님, 왜 이재명입니까? 계엄령으로 인해서 온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잘 준비되어 있는 후보, 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서민을 위한 후보이다. 신동욱 의원님, 왜 예, 김문수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온몸으로 부대껴온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걸 한 번도 챙긴 적은 없죠. 민주화 보상금도 거절했고 또 산업화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뭐 본인을 위해서 집을 샀다든지 땅을 샀다든지 주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온 삶입니다. 그 시대 정신이 우리가 이제는 이런 분을 지도자로 해서 우리 시대 정신을 한 번쯤은 좀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한 후보이다. 천하람 의원님, 왜 이준석입니까? 젊은 이공계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의 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나은 정권 교체인 것 같아요. 비상계엄을 안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상한 사법부 장악해서 삼권분리 무너뜨리려고도 안 하는, 또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서로 그냥 뭐 싸우고 가두고 뭐 재판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굉장히 젊고 글로벌 감각 있는 이공계 리더가 굉장히 어려운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 과학 기술을 좀 확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골든타임 아니냐. 네. 이준석의 시간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젊은 이공계 리더이다. 좋습니다. 세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라이브 생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KBS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네 분과 못다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유튜브로 옮겨가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에서 여의도 라이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쭉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유튜브에서 바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